안녕하십니까? 네, 장중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그 이천의 대표적인 불교 조각 4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이천과 관련이 되어 있는 도자기 그리고 그 회화 작품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미술품은 총 4점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 이천시에 소장이 되어 있는 그 보물 1573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청자양각 연판문 접시, 그리고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그 문인화가로 알려져 있는 이인상의 구룡연도라고 하는 그림과 설송도라고 하는 그림, 그리고 19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지식인 관료이면서 또 역시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던 김조순의 묵죽도, 이렇게 4점의 작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고려시대 청자양각 연판문 접시라고 하는 그런 작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자양각 연판문 접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려시대 때의 여러 청자들 가운데에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청자양각 연판문 접시를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청자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작품이 이천시에 소장이 되어 있는 청자양각 연판문 접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이 청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도자기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도자기라고 하는 용어를 이런 단일 용어로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도자기라고 하는 용어는 독이라고 하는 말과 자기라고 하는 말을 합친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독이와 자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면 토기, 도기, 자기로 이 도자기를 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토기와 도기와 자기는 뭐 이제 그릇이라고 하는, 실용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좀 차이가 크고, 우리가 이런 그 그릇의 발전 단계로 보면 토기가 도기로, 도기가 자기로 이제 이렇게 변화해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3가지를 좀 제가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토기가 가장 먼저 등장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토기와 도기와 자기는 어떤 세부적인 다른 부분들에서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그 굽는 온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했었던 토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 800도 정도로 구워진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진전된 형태의 그릇인 도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좀 더 높은 1000도에서 1100도 정도의 온도로 구워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진전된 형태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같은 경우에는 1170도에서 1300도 정도의 높은 온도로 구워낸 그런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토기, 도기, 자기 같은 경우에는 이 구워지는 온도에 따라서 내구성의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낮은 온도로 구워졌기 때문에 좀 내구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손톱으로 이렇게 그 금을 긋더라도 금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내구성이 낮고, 그리고 물과 같은 액체를 그릇 안에 담으면 이 액체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살짝 밖으로 배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좀 그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온도로 구워졌기 때문에 토기보다는 훨씬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손톱으로 자국을 낼 수는 없지만은 쇠칼 같은 것을 이용해서 금을 그으면 금이 그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구성이 굉장히 높아서 깨질망정 이렇게 그 뭔가 자국이 나진 않는 그런 좀 그 강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자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고려시대 때에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는 청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토기도 아니고 도기도 아니고 자기에 해당되는 굉장히 진전된 그릇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런 자기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이 그 푸른 빛깔을 띠는 자기인 청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고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2세기경에 청자를 제작을 해서 그 청자를 만드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달해 온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에서 이제 그 중국으로부터 청자를 받아들여서 제작을 하게 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이렇게 청자를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대략 한 10세기경에 그 중국으로부터 청자 만드는 기술을 수용을 해서 청자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려에서 중국으로부터 청자를 받아들이게 됐었던 것은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마시는 차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에서는 이렇게 그 이미 고려 이전 시대 때였던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차를 마시는 관습이 있긴 있었지만은 고려 시대가 되면서 차를 마시는 그런 관습이 보다 더 보편화되고 확산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 차를 마시는 그릇으로서 청자가 굉장히 적합했기 때문에 청자를 만드는 기술을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중국에서 양질의 청자를 수입을 해서 사용을 했지만 이제 점점 자체적으로 고려에서도 청자를 제작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욕구가 커지게 됐고, 그런 가운데에 중국 남쪽 지역에 있는 월주라고 하는 가마로부터 청자를 만드는 그 기술을 받아들여서 이제 청자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강진과 부안이라고 하는 곳이 청자를 제작하는 데 굉장히 적합한 그런 요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라남도 강진과 부안에 우수한 청자를 만드는 가마를 만들고 이제 그곳에서 양질의 청자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면 앞쪽에 보시는 햇무리굽 청자완이라고 하는 곳이 그 11세기경 초기에 제작이 된 대표적인 그런 청자의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마치 무슨 그 사발이나 밥그릇처럼 생기긴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차를 마시기 위한 용도로 제작이 되었었던 그런 청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청자들을 제작을 하게 됐지만은 초기에는 차를 마시기 위한 용도로 이제 청자 기술을 받아들여서 청자를 제작을 했었던 그런 면모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청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다른 문양이 없는 기능성만을 갖춘 푸른 빛깔을 띤 이제 청자였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고려에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그런 그 문양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용도의 그런 청자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려시대 때에 그 우리가 그 문양이 없는 초기 청자는 그 아무런 문양이 없다라고 해서 흔히 순청자라고 하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기법으로 문양이 들어가 있는 그런 청자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려시대 때의 청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청자 기술 자체는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보다도 그 어떤 기술을 발전을 시켜서 고려에서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도 고려의 청자를 높게 평가하고 굉장히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고려 시대 때의 중국의 그 송나라의 사신으로서 그 고려를 방문한 서긍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서긍 같은 경우에는 고려 시대 때의 청자를 이제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도자기의 푸른 빛깔을 고려 사람들은 비색, 비취색이라고 하는데 근래에 들어서 제작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고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 이제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송나라 시대 때의 또 다른 인물인 태평노인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정효의 백자와 더불어서 고려의 비취 색깔의 청자가 현재의 최고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평노인이라고 하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 정효라고 하는 곳은 그 중국에서 이 당시에 하얀 빛깔의 백자를 만들고 있었던 가마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정효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그런 백자가 최고이지만 청자 같은 경우에는
고려의 청자가 최고라고 하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청자 같은 경우에는 꼭 이제 한국에서만 인정받았던 그런 청자가 아니라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도 인정받던 그런 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 보고 계시는 것이 그 중국 정유라고 하는 가마에서 제작이 된 백자인데요. 이제 이런 백자와 더불어서 이 당시에 중국에서도 인정받던 청자가 바로 고려시대 때의 청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려시대 때 청자가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릇의 어떤 형태, 그 다음에 이 그릇 바깥에 씌어져 있는 일종의 코팅제인 유약의 어떤 빛깔과 이제 어떤 고른 정도, 그리고 그 그릇의 이제 문양,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려에서 10세기경부터 본격적으로 청자를 제작을 하게 됐고 점점 청자 기술이 발달하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아무런 문양이 없는 그 순청자가 제작이 됐는데 점점 다양한 기법과 문양을 이용해서 그 바깥 표면을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음각을 이용해서 도자기 표면에 그림을 음각으로 새김으로써 문양을 나타내는 음각 기법의 청자라든가 그리고 그릇 표면에 문양이 도둘새김이 되는 돌출되도록 하는 양각 기법의 청자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마치 조각품처럼 이 그릇의 모양 자체를 어떤 특정 대상물을 본떠서 만드는 상형 청자라든가 그리고 또 이런 그 청자 바깥 표면에 하얀 색깔의 벡토를 부분 부분에 찍어서 포인트를 주는 퇴화 기법의 청자라든가 이제 이런 다양한 기법으로 장식된 청자들이 12세기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실 이 청자 양각 연판문 접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12세기경 고려시대 때의 청자를 좀 대표할 만한 그런 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그릇의 명칭을 좀 보시면은 양각 연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요 그릇의 아래쪽 부분을 지금 보시는 이미지인데 연판문이라고 하는 것은 연꽃 문양을 도안화시킨 문양을 연판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디자인과 같은 그런 그 도안화된 듯한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연꽃잎들이 활짝 펼쳐진 모양을 그릇 바깥 표면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배치해 놓은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꽃잎을 2단으로 배치해 놓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 문양, 연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연에 있는 꽃이기 때문에 모양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긴 하지만 그런 문양을 이런 그 실용품이면서 그르신 그 이 청자의 특징에 맞춰서 굉장히 균일하게 도안화시킨 문양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판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연판문을 음각으로 새길 수도 있긴 하지만 좀 더 화려하고 이런 그 연꽃의 문양이 도드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연꽃의 문양을 양각으로 이제 도드라지도록 그렇게 그 조각을 한 그런 그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판문 접시를 보시면은 이제 그 겉표면에 이제 유약이 지금 발라져 있는데 유약이 발라져 있는 부분들 가운데에 이 연판문에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는 유약이 조금 더 발라지는 과정에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진한 색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약이 좀 옅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연한 빛깔을 띠는 이제 그럼으로써 이 연꽃의 모양이 좀 더 도드라지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이제 장식성이 두드러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자 양각 연판문 접시의 하단부를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청자가 구워지는 과정에서 규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받쳤었던 그런 그 자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청자를 비롯한 도자기를 가마에서 구워낼 때 이 아래쪽에 규석 받침이라고 하는 걸 받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유약이라고 하는 일종의 코팅제를 그릇의 표면에 바른 다음에
가마 안에서 높은 온도로 구워내는 과정에서 저런 규석 받침이라고 하는 걸 받치지 않고 그냥 구워내게 되면은 그릇의 바닥에 흙을 비롯한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이 묻은 상태로 구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구워진 이후에 이 바닥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굽 부분에, 아래쪽 부분에 규석 받침이라고 하는 것을 세 군데에 받친 다음에 구워내고 이제 구워진 이후에 그거를 제거한 흔적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질이 낮은 그릇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규석 받침이라고 하는 자국이 있는 그릇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 그릇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청자 양각 연판문 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푸르른 유약의 빛깔, 그리고 굉장히 유연한 형태, 그리고 이 그 연꽃 문양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가 다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제 보물로까지 지정이 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굽부분에서 본 모습,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옆에서 보신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균형과 조화와 비례가 그릇으로서 굉장히 잘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 청자 양각 연판문 접시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고려시대 때의 청자들을 봤을 때에 이렇게 연꽃 문양인 연판문이 들어가 있는 이제 이런 청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 가운데에 커다란 대접 같은 경우에는 이 연판문을 3겹으로, 3겹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청자 양각 연판문 접시 같은 경우에는 2겹, 이중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의 청자를 만들었었던 이제 기술자들, 장인들이 이제 그릇에 따라서 디자인을 할 때에 굉장히 나름대로 세심하게 그 고려를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꽤 높은 대접 같은 경우에는 연꽃잎을 3겹으로 하고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청자 양각 연판문 접시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좀 높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함으로써 이 그릇에 따라서 연꽃의 어떤 그 겹수를 달리하는 그런 그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 청자 양각 연판문 접시를 뒤집은 그런 그 이미지인데요.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그릇의 형태, 유약의 빛깔, 그 다음에 이런 그 연판문의 모양이 굉장히 그 완성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보물로 지정이 돼 있는 그 청자 양각 연판문 접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 제가 그 이인상의 구룡연도와 그 다음에 설송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인상이라고 한 화가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지식인 화가, 문인 화가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인상의 그림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제가 그 간략하게 문인화의 역사와 문인화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인의 그림인 문인화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서 그 11세기경 북송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북송대 중국에서 그 소동파, 그 다음에 문동, 이공린, 미불, 황정견 이제 이런 관료이면서 지식인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서예가이기도 했던 이런 다재다능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던 인물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문인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적으로 그림만을 그렸던 이전의 어떤 그런 그 전문적인 화가들과는 좀 거리가 좀 있는 다른 결의 화가들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시를 짓고 감상할 수 있는 문학적인 소양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식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이 위에 붓에 먹을 묻혀서 글씨를 쓰는 서예에 기본적으로 능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림에 대해서 비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좀 다재다능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인물들 가운데 소동파라고 한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인물들을 대변할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학, 그 다음에 서예, 회화, 이제 이런 다방면에 굉장히 좀 재능이 뛰어난 그런 인물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화가들, 이런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화가들과 좀 차이가 기존의 그림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화가들과는 좀 다른 목표와 지향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까지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의 사실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앞에 보시는 곽희의 조춘도라고 하는 산수화, 그리고 채백의 쌍이도라고 하는 그런 화조화, 그리고 청명상하도라고 부르는 이제 이런 풍속화, 이제 이런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북송대 중국을 포함해서 이 당시에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나름대로의 사실성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동시기에 이 소동파를 비롯한 이런 지식인 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목표를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까지 동아시아에서 사실성이 굉장히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성 너머의 다른 걸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들을 대표하는 소동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성을 가지고 그림의 우열을 논한다면은 그런 어떤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그런 어떤 생각처럼 유치하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대상을 실제와 똑같이 닮게 그렸느냐 담지 않게 그렸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언급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때까지는 사실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제 발전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지식인 화가들을 기점으로 이제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성 너머의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전문적인 화가들의 그림과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의 개인적인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정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시, 음악, 글씨 이런 것과 같은 범주에 있는 한 활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그려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나 어떤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림이 이 화가들에 의해서 좀 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룹에 속해 있었던 화가들 가운데에 문동이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을 한 점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시는 그림은 문동이라고 한 화가의 묵죽도라고 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대나무 그림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종이 위에 먹으로 그린 묵죽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대나무가 묵죽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검은색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죠. 대나무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통 푸른색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화가들에 의해서 문인화라고 하는 그림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려졌었던 대나무 그림은 지금 앞에 보시는 그림처럼 푸른 빛깔로 그려졌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그림은 송나라 이전인 당나라 시대 때의 그림입니다. 이제 취죽, 비취 색깔 대나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림인데요. 당나라 시대 때 위호묘라고 하는 고분에 그려져 있는 벽화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대나무를 이전까지 그릴 때에는 윤곽선을 이용해서 대나무의 형태를 그린 다음에 그 내부를 이렇게 녹색으로 채워 넣는 방식으로 그려서 실제 대나무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후대에 보편화되는 이제 종이나 비단 위에 먹을 이용해서 대나무를 그리는 방식이 이 화가들에 의해서 자리 잡게 됐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 화가들이 색을 쓰지 않고 먹으로만 대나무를 그리게 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런 그 지식인 화가들의 특징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이 지식인 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다 글씨를 잘 쓰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글씨를 잘 썼고, 이제 글씨를 쓸 때에는 색이 아닌 먹으로만 글씨를 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글씨에 가깝게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색을 배제한 이제 먹으로만 그린 묵죽화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동의 묵죽도라고 하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윤곽선을 이용해서 형태를 그린 것이 아니라 먹의 붓질 자체만으로 이제 그 대나무의 줄기와 가지와 잎을 그려내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면서도 마치 글씨와 굉장히 좀 유사하고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제 굉장히 보편화되고 확산되는 묵죽화가 이런 그 문동을 비롯한 이런 그 북송대의 지식인들로부터 비롯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 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나무와 같은 식물을 그리면서도 이런 것들을 그냥 식물로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 식물들의 그림 속에 그려지는 대상에 정서를 투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동이 이 그림을 그린 문동이 대나무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서 뭇 풀들과는 다르고 마디가 굳세서 범상함을 넘어섰네라고 문동은 대나무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보시는 이 문동의 언급처럼 단순히 식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범상한 나무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나무를 사람에 비유하고 일종의 이제 인격체로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동파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였던 문동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떤 문동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세상을 떠난 친구 문동의 풍채와 절개를 생각해 보면 굽어져도 꺾이지 않는 것이 마치 대나무와 같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 문동의 빼어난 면모가 마치 대나무와 같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림 속에 문동이 그린 그림 속의 대나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 속의 대나무라기보다는 이런 굉장히 우수한 면모를 지니고 있는, 빼어난 덕을 지니고 있는 그런 군자, 뛰어난 인물들의 비유되는 대상물로서 이제 그려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실제로 이 문동의 묵죽도라고 하는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일단 이 그림 자체도 실제 대나무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실제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공중을 향해서 곧게 뻗어 있는 모습인데, 이 문동의 묵죽도 같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화면 좌측 상단으로부터 우측 하단을 향해서 S자를 보이면서 이렇게 굽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회화적인 변형을 좀 가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지 않는, 그리고 또 정서와 생각을 투영시키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던 이런 지식인 화가들의 면모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동파, 문동, 이제 이공린, 미불, 이제 이런 화가들에 의해서 이 시기에 문인화라고 하는 그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례를 좀 보시면은, 지금 앞에 보시는 그림은 역시 이 그룹에 속해 있는 친구 가운데 한 명인 이공린이라고 한 화가의 효경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공린이라고 한 화가 같은 경우에는 인물화를 좀 많이 그렸는데요. 자, 인물화를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 효경도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유교의 대표적인 경전 가운데에 이제 부모님에 대한 효도와 관련된 도리를 다루고 있는 경전인 효경의 내용 가운데 한 장면을 다룬 그림입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은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효경의 내용 가운데에 감흥장이라고 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궁궐에서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낼 때에 이렇게 화려하고 요란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는 굉장히 간소하게 지내더라도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그림을 이용해서 도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 옆쪽에는 이 효경의 내용이 이제 글씨로 적혀 있고요. 이제 화면 오른쪽에는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먹의 윤곽선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이런 그 효경의 내용처럼 이제 궁궐에서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면 굉장히 화려하고 요란하게 지낼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간소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은 이제 그림이 마치 미완성 작품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채색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먹의 윤곽선만을 이용해서 인물과 기물들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스케치와 같은 미완성품과 같은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완성이 된 그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거는, 이런 것들은 역시 그 지식인들이 굉장히 친숙했었고 잘했었던 예술 장르인 서예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서예라고 하는 것이 단색의 먹으로만 글씨를 쓰는 그런 예술이고,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먹의 윤곽선으로만 그림을 완성을 하는 것이죠. 이공린의 이제 이런 그 인물화를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백묘법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백묘라고 하는 것은 흰 백자에 그릴 묘자를 씁니다. 이제 색을 쓰지 않고 이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진 이후에도 이렇게 완성이 된 모습을 보면 이제 이 전체적인 모습이 하얀 빛깔에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흰 백자에 그릴 묘자를 써서 백묘로 이제 지칭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윤곽선만을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서예, 글씨와도 유사한 그런 변화감이 풍부한 그런 선들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그런 그 효과를 얻게 됐고,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면모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림 속에 그려져 있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얼굴이 위아래로 길고요, 어깨가 좁고 굉장히 비례가 좋지 않고 옷이 풍성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당시에 그 다른 그림들을 보시면은 앞에 보신 청명상하도와 비교해 봤을 때에 이미 인물을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비교적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의도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기 위해서 발달하지 않았었던 옛날 그림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또 옛날 그림을 의도적으로 모방했었던 그런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복고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실성을 추구하지 않았던 그런 지식인 화가들, 문인 화가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불이라고 하는 이 그룹에 속해 있었던 또 다른 화가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 미불의 춘산서송도라고 하는 산수화인데요. 앞에 곽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 조춘도라고 하는 그림과의 비교를 통해서 볼 수 있다시피 이 그림은 이제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제 이 당시에는 이미 굉장히 사실적인 산수화가 발달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산수화를 이렇게 굉장히 여백을 살려서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게 분위기만 살려서 그리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불이라고 한 화가 역시 이공린이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게 그 다음에 색을 배제하고 이제 인물화를 그렸던 것처럼 미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여백을 살리고 분위기를 살린 그런 산수화를 그린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미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 산의 형태를 보면 V자를 뉘어서 이렇게 겹쳐 놓은 것 같은 산봉우리가 3개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 앞쪽에는 소나무 새그루가 보이는데 굉장히 대칭적이고 도식적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정자가 하나 배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역시 단순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윽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적이고 세밀하고 장식적인 화면보다는 굉장히 좀 여백을 살리면서도 분위기를 살린 그런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지식인 화가들, 문인 화가들이 추구한 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사실성을 추구하지 않았던 이 당시 지식인 화가들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가들에 의해서 북송대 11세기경의 문인화가 시작이 됐고, 이것이 이후인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를 거치면서 점점 발전하고 확산이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인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에 이미 문인화가 전해져서 이재연 같은 화가에 의해서 문인화가 그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에도 이인상에 앞서서 이제 조선 전기에 강희안 같은 화가가 이미 이제 이 문인화를 그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인상에 앞서서는 윤두서와 같은 화가가 역시 문인화를 선보인 바가 있고, 그리고 이인상과 동시기의 대표적인 화가로 강세왕이라고 하는 이제 문인화가도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인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세왕과 더불어서 이제 18세기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인화가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이인상의 그림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문인화의 어떤 개념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인화의 개념은,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까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 문인화의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문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뛰어난 학문과 교양을 지니고 있었던 지식인들이 그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사물이나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백의 효과가 강조가 되어 있고, 또 먹 위주의 표현, 그리고 또 어떤 글씨와 유사한 서예적인 점과 선이 강조된 측면, 그리고 예전의 어떤 고대의 문학작품 혹은 고대 회화로부터 가져온 소재와 주제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 이제 문인화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은 윤두서의 이제 이런 소림 모종도와 같은 문인화의 선구적인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 동시기에 강세한과 같은 화가가 문인화를 그린 바가 있습니다. 네, 이인상의 구룡연도와 설송도를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이인상이라고 한 화가가 이제 이 이천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인상이라고 한 화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울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인물인데, 이제 1750년부터 1752년까지 약 3년 동안 현재 이천의 장호원읍에 해당이 되는 음죽현의 현감으로 근무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1754년부터는 이제 음죽현으로부터 멀지 않은 설성에 거처를 마련하고 죽기 전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상이 말년에 이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살펴볼 구룡연도라고 하는 그림과 또 설송도라고 하는 그림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이 시기에 제작됐고 또 제작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이인상이라고 한 화가,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이 두 점의 그림이 이제 이천과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그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인상이라고 한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인조 임금 때에 영의정을 지냈었던 이경여의 고손자, 그러니까 손자의 손자로서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인상의 증조부가 이경여의 적자가 아니라 서자였습니다. 그래서 서얼로서 제약 때문에 상당히 좀 지식인이고 또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서도 굉장히 불우하고 또 스스로 불만족한 삶을 살아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인상이라고 하는 인물의 약간 삶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인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35년도에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서울과 지방에서 하급 관리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음죽현감 같은 경우에는 이 이인상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관직이었고요. 그리고 또 말년에는 은둔 지식인으로서 이천에 설성해서 마무리를 했던 것이죠. 이 이인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관직을 전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어떤 빼어난 학식 또 빼어난 문해적인 소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어떤 문예의 발전에 있어서 또 문인화의 발달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구룡연도라고 하는 그림과 설송도라고 하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인상의 굉장히 다양한 그림들 가운데에 좀 이인상의 작품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이인상이 1752년경에 그린 이제 구룡연도라고 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구룡연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금강산의 명소 가운데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구룡연도라고 하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실제경치를 그린 실경산수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 구룡연도라고 하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색을 쓰지 않고 먹으로만, 그것도 먹의 윤곽선을 주로 활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얼핏 보면은 미완성 작품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또 어떤 풍경을 그렸는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래 들여다봐야만 이제 이 구룡연이라고 하는 금강산의 명소인 그런 이제 그 구룡폭포라는 폭포와 연못,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풍경을 그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좌측 하단에 이제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이 글씨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앞에 보시는 내용은 요 글씨를 한글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인상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적어 넣은 겁니다. 1737년 가을 금강산의 구룡연을 본 지 15년 만에 삼총동의 임씨 어른을 뵙고 이 그림을 드립니다. 끝이 다른 붓에 그을음을 묻혀서 그 뼈대만을 그리고 살집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색을 칠하지 않은 것은 거만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그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인상 드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인상이 스스로 이제 적어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의 내역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인상이 적은 요 내용에 따르면은 1737년 가을에 이제 이인상이 금강산의 구룡연을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15년이 지난 1752년에 이 그림을 이제 그 임씨 어른이라는 분에게 이제 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총동의 임씨 어른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당시의 지식인이자 또 관리를 역임하기도 했었던 이만세라고 하는 인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737년 가을에 이인상 같은 경우에는 이 이만세라고 한 인물을 비롯해서 몇 명과 함께 금강산을 여행한 그런 그 이력이 있었고요. 실제로 15년이 지난 다음에 함께 금강산 여행에 동행했었던 이만세라고 하는 인물을 위해서 금강산의 여러 명소 가운데에 구룡연이라고 하는 곳의 모습을 이제 그린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인상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선 후기 18세기를 대표하는 문인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구룡연도라고 하는 그림은 그런 문인화의 어떤 그런 특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 글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색을 칠하지 않고 먹으로만 화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바위를 그린 표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나무를 그린 표현을 보시면은 색을 쓴 부분이 일부분 있긴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먹의 윤곽선을 중점적으로 이용해서 이제 그렸는데, 이제 이런 표현은 앞서 이런 지식인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어떤 그런 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서예 글씨의 어떤 획이나 점과 굉장히 통하는 변화감이 풍부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 지금 쓰여 있는 것처럼 이인상 본인이
이제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그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어떤 풍경, 사실성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인상 본인 스스로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 문인화를 처음 시작했었던 그 소식 같은 인물이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때에 대상의 사실성만을 가지고 그림의 우열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와 이제 상통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그림 위에 화가가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또 본인이 글을 지어서 본인의 자필로 서예를 적어 넣는 그런 문장과 글씨와 그림이 한 화면에서 어우러지도록 하는 한 화가에 의해서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융합이 되는 문인화의 굉장히 중요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경의 특징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도 붓과 먹의 효과, 그 다음에 또 강조된 그런 여백의 표현, 그리고 문장과 글씨와 그림의 조화라고 하는 그런 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화면을 보면 이 화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사실적이기보다는 이런 그 굉장히 기하학적인 바위의 조형들에 의해서 굉장히 독특한 조형미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화가 이인상의 굉장히 좀 독특하면서도 개성적인 감각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이제 먹의 윤곽선만으로 화면을 구성하면 화면이 굉장히 단순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 좌측 하단에는 굉장히 좀 짙은 먹점을 이용해서 나뭇잎을 그려내고, 또 먹만이 아니라 약간의 담채를 가해서 화면 전체가 너무 단조로워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배려를 하고 있는 화가 이인상의 면모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인상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의 지식인 화가들, 문인 화가들이 좀 높게 평가했었던 과거의 고전과도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이인상의 그림은 중국 청나라 17세기 화가인 홍인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제 이런 산수화, 그리고 또 홍인의 근원이 되는 원나라 후기에 활동했었던 그 14세기에 활동한 예찬이라고 한 화가, 이제 이런 화가들의 그림의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예찬이나 홍인 같은 경우에는 다 청나라, 그 다음에 원나라 시대 때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찬의 용술제도라고 하는 그림, 그리고 또 이 홍인이라고 한 화가의 송악청천도라고 한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인상과 마찬가지로 여백을 강조하고 그 여백 위에 굉장히 물기가 적은 붓질을 이용해서 또 색을 배제하고 먹만을 중점적으로 이용해서 풍경을 그려낸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풍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성과는 다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식인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태도 가운데 하나가 먹을 쓰기를 금처럼 아껴 쓰라고 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묵여금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 아낄 썩자, 먹묵자, 같을 여자, 금자를 써서 이제 먹을 금처럼 아껴 써라라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찬이나 홍인의 그림에는 그런 태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위에 먹으로만 그림을 그리면서도 굉장히 연한 먹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물기가 적은 붓질을 이용해서 굉장히 미니멀한 그런 화면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찬과 홍인의 그림에서 이제 그런 태도를 엿볼 수가 있고, 이런 예찬과 홍인의 그림에 보이는 먹을 금처럼 아껴 쓰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인 세속과는 거리를 두는 그런 태도를 그림으로 나타낸 회화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런 예찬과 홍인의 그림에 보이는 그런 어떤 면모를 이인상도 그림을 통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인상 같은 경우에는 예찬이나 홍인 같은 화가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 것을 나름대로 자기화한 그런 화면을 선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인상이 예찬이라든가 홍인 그림에 보이는 그런 특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깔끔하게 이제 그 화면을 구성했었던
그 예찬이나 홍인에 비해서 이 이인상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활달한 붓질을 이용해서 글씨에 좀 더 유사한, 좀 더 독특한 화면을 선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찬과 홍인과는 또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룡연도라고 한 그림 같은 경우에는 또 지식인의 그림, 문인화를 대표하는 그림이기도 하지만 18세기 실제 경치를 그린 실경산수화의 한 사례라고 하는 점에서도 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9세기까지 동아시아의 산수화를 대표하는 그림은 실제 경치보다는 상상 속의 경치 혹은 관념 속의 경치를 그린 그런 산수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관념 산수화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지금 화면 앞쪽에 보시는 그 조선 전반기의 대표적인 화가인 안견의 몽유도원도 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 같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 안견의 후원자였고 또 이 당시에 왕자였던 안평대운이 이제 꿈속에서 복숭아꽃이 만발해 있는 유토피아를 간 이후에, 꿈에서 깬 이후에 그 어떤 그 꿈의 내용을 한 화가인 안견에게 들려준 이후에 안견이 이제 그렸었던 뭐 그야말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의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몽유도원도라고 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실제와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상상 속의 이제 경치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몽유도원도와 같은 관념 산수화, 상상 속의 경치, 이상향을 그린 산수화가 19세기까지 산수화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주류였고 보편적인 그런 산수화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세기, 17세기, 18세기를 기점으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실제 경치를 그린 실경산수화가 소규모로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것은 이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경제가 조금 부흥을 하게 되면서 여행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상업의 발달로 경제가 좀 발달하고 그런 가운데에 서민들의 위상이 좀 올라가게 됐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 여행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 가운데에 여행지로 몇 군데가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황산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지산이 여행지로 부상하게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지에 가서 그 여행지의 감흥을 시로 짓고 또 그런 여행지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리는 그런 어떤 일종의 관습이 형성이 되게 됐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 황산을 그린 황산도가 중국에서, 금강산을 그린 금강산도가 한국에서, 후지산을 그린 후지산도가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게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공통적으로 이제 이렇게 실경산수화가 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앞에 보시는 홍인이나 속도 같은 화가에 의해서 황산 그림이 그려지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후지산도가 그려지게 됐고, 한국에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인상보다 좀 더 앞서서 활동했었던 정선 같은 화가에 의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금강산 그림이 본격적으로 제작이 되고 유행하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인상의 구룡연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그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금강산 여행이 이제 유행하면서 지금 화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정선에 의해서 금강산 전체의 모습을 한 화폭 안에 다룬 금강전도와 같은 그림이 그려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금강산의 여러 명소를 여러 장면으로 나누어 그리는 명승지 그림이 그려지기도 했는데, 이인상의 구룡연도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의 여러 곳 가운데에 구룡연이라고 하는 곳에 집중한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앞에 보시는 그림은 정선이 그림 구룡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룡연이라고 하는 같은 장소를 정선이라고 하는 화가와 그 다음에 이제 이인상이라고 하는 화가가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표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정선 같은 경우에도 이인상보다 먼저 활동했었던 정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식인 화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선 같은 경우에는
이 정선 같은 경우에도 실제 경치의 특징을 그대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실제 경치를 본인 나름의 방식으로 좀 더 어떤 기운찬 모습으로 바꿔서 그리는 특징을 정선은 지니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정선과는 좀 더 다르게 이인상 같은 경우에는 보다 문인화의 특징에 걸맞게 그러면서도 이제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인상 본인이 굉장히 선호했었던 예찬이나 홍인 같은 화가의 그런 그 그림의 그런 그 화풍을 토대로 하면서 그런 화풍을 좀 더 본인의 면모로 이제 바꾸어서 그려낸 그런 면모를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구룡연도라고 하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인상이 이제 정선 이후에 이렇게 확산됐었던 실경산수화를 문인화적으로 굉장히 재해석하고 변모시킨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그림이다. 그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인상의 구룡연도라고 하는 실경산수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인상의 또 다른 대표적인 작품인 설송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송도라고 하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제작 연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림의 여러 가지 특징을 통해서 이인상 말년에 제작이 된 대략 한 1750년대에 제작이 된 그림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눈설자, 소나무 송자를 제목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눈이 온 그런 가운데에 서 있는 소나무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역시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색이 완전히 배제되고 종이 위에 먹으로만 그려진 그림이 되겠습니다. 바위 위쪽에 소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인상이 그린 이 설송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소나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전체의 모습을 온전하게 다 화면에 담아내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인상의 설송도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전체의 모습을 다 포착하지 않고 이렇게 소나무 줄기의 모습 일부를 이렇게 포착해서 그린 굉장히 독특한 그런 어떤 구성과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설송도를 이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이인상은 사실은 사실 이 소나무는 산수화의 일부로 산수화의 굉장히 넓은 풍경을 그린 그런 그림 속에 등장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소나무가 그려지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소나무만을 이렇게 포착해서 전적으로 그린 사례는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데, 근데 이제 이인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나무에 관심을 갖고 산수화 곳곳에도 소나무를 많이 그리고 지금 보시는 설송도의 사례처럼 소나무를 굉장히 다양하고 본격적으로 그린 화가로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 이 설송도라고 하는 그림은 그러한 이인상의 다양한 소나무 가운데에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 그대로 눈이 온 가운데에 서 있는 두 그루의 그런 소나무를 그렸는데요. 일단 이제 이런 소나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거로부터 기인하는 굉장히 좀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교의 성인 가운데에 대표적인 공자의 논어 가운데에는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구절이 공자의 논어에는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상록수의 면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봄이나 여름에는 여러 나무들이 다 이제 그런 푸르른 빛깔을 뽐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은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소나무와 같은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푸르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공자가 논어를 통해서 그러한 면모를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상록수의 그런 생물학적인 특징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훌륭한 사람의 면모를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상록수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한 거죠. 은유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뜻을 꺾고 모습을 바꾸지만은 소나무에 빗댈 수 있는 군자와 같은 훌륭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소나무와 잣나무라고 하는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아니라 그렇게 굉장히 덕과 뜻이 높은 군자의 은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그 이인상이 그린 설송도 같은 경우에도 이인상 본인이 그런 것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아니지만 이 이인상의 기지를 통해서 봤을 때에 그런 높은 군자의 은유로서 그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곳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중국 북송대의 이 문인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었던 그런 그 문동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묵죽화와 같은 그런 대나무를 그릴 때에 정서를 투영했었던 면모와도 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송도라고 하는 그림은 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지식인의 면모를 소나무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이인상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서울로서 굉장히 불우하고 좀 이렇게 그 불만족스러운 그런 생애를 살았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낮은 관직을 전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인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직하고 올곧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록과 문헌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실제로 이 이인상이 마지막으로 근무했었던 음죽현감 자리를 이제 그만두게 된 것도 이제 상관과의 불화 때문이었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뭐랄까 상관의 그런 그 적절하지 않은 면모가 굉장히 강직하고 올곧았었던 이인상에게는 굉장히 괴롭고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떤 이인상의 올곧고 강직한 면모, 이제 그런 면모들이 설송도의 제작에 있어서 직접적인 제작의 그 원동력이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그림 속에 있는 이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인상 본인의 그런 올곧은 면모의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소나무 그림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성격은 그렇고요. 소나무를 보시면은 이 그림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위에 먹만을 이용해서 그려진 수묵화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 이 먹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블랙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물이 어느 정도 투여되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효과와 다양한 색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한 검은색에서부터 아주 연한 회색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빛깔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먹의 다양한 빛깔과 효과를 굉장히 10분 잘 살린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이 블랙이라고 하는 것만 감안하면 이런 소나무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나름대로 세밀하게 그 소나무의 껍질, 소나무의 가지, 잎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 이인상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묵법,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붓질을 이용해서 소나무의 모습을 굉장히 정밀하고 세밀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예 글씨와 같은 자유로운 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이런 소나무의 형태를 관찰에 입각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장점을 이용해서 소나무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려낸 이인상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화면을 보시면은 소나무 두 그루를 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 전체에 포착해서 이렇게 곧게 서 있도록 그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소나무의 줄기 부분을 확 잘라서 화면 전면에 이제 클로즈업 시키고, 또 한 그루는 위쪽으로, 또 한 그루는 화면 오른쪽으로 이제 굽어지게 함으로써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독특한 그런 감각이 느껴지도록 한 점에서 이제 이인상의 장점이 도드라진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인상의 설송도라고 한 그림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온 풍경을 그리는 그런 동아시아 특유의 표현 방식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좀 주목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서양의 풍경화에서 눈이 오는 풍경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눈을 이제 하얀색으로 그릴 텐데, 동아시아에서 수묵화를 그릴 때의 눈 같은 경우에는 칠하지 않음으로써 그리지 않음으로써 그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런 수묵화에서 눈을 그릴 때에는 그림 바깥쪽 부분을 연한 먹으로 그리고 눈이 온 부분을 칠하지 않고 하얀 종이로 남겨둠으로써 눈을 그려내는 그런 반대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 설송도라고 한 그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이제 여백으로, 눈이 오지 않은 그 바깥 부분을 먹으로 칠함으로써 눈을 표현하는 그런 독특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인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깔끔한 화면을 얻기 위해서 분지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그 당시의 기록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송도가 실제로 이런 분지법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분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쌀가루 분자에 종이 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인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굉장히 하얀 그런 표면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서 쌀가루를 물에 푼 다음에 이제 그 종이를 그 물에다가 담갔다가 꺼내서 그걸 다듬은 다음에 말려서 사용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화면이 하얗고 좀 더 깔끔하게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설송도라고 한 그림 같은 경우에 명확하진 않지만 무언가를 이렇게 화면에 덧바른 듯한 그런 흔적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설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인상이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분지법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독특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송도라고 하는 그림은 굉장히 여러모로 굉장히 그 조선 후기의 문인화를 대표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독특한 면모를 갖고 있는 의미가 깊은 그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이인상의 설송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김조순이라고 하는 인물의 묵죽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김조순이라고 한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천과 어떤 인연을 맺고 있느냐 하면, 이 김조순은 생애 대부분을 서울에서 이제 보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김조순의 무덤인 그 김조순의 무덤이 현재 경기 이제 이천 부발읍 가좌리에 지금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기념물 207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조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활동했었던 인물이지만 사후에 이천과 인연을 맺게 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김조순의 무덤은 원래는 그 1832년에 여주에 이렇게 그 마련이 됐었는데, 근데 1841년경에 이렇게 이천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후에 이천과 인연을 맺게 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김조순이라고 한 인물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조순이라고 한 인물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그런 지식인이자 관료였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 명문인 안동 김씨 가문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조 임금의 국구, 즉 장인으로서 정치적인 위상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어떤 학계, 그 다음에 문예계의 핵심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과거부터 이 안동 김씨 가문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커서 서화가들과 교유했고, 또 여러 서예와 회화 작품을 수집하기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김조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조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굉장히 대나무를 좋아했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 대나무와 관련된 글을 쓰고 대나무 그림을 이제 그렸었던
그런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이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당시에 그 본인과 동년배로서 또 서예가이자 또 대나무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던 신이라고 한 인물과도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었던 그런 그 인연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그 김조순의 그림 가운데에 이 김조순의 이제 묵죽화, 간송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묵죽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김조순이 이제 얼마나 이제 대나무를 좋아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김조순이라고 한 인물 같은 경우에는 죽설이라고 하는 글을 지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설, 대나무 죽자, 이야기 설자를 써서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어떤 대나무의 특징과 어떤 대나무의 상징,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그 글입니다. 제가 그런 죽설 가운데의 일부만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에는 5가지 덕이 있다. 첫 번째는 속이 텅 비어서 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질이 아주 단단한 것이며, 세 번째는 줄기가 아주 굳센 것이다. 네 번째는 마디를 없앨 수가 없고, 다섯 번째는 푸른색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또 2가지 복이 있으니, 첫 번째는 오래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종족이 무성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쓴 바가 있습니다. 이 죽설의 일부분인데, 이런 내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런 죽설과 같은 글을 쓸 정도로 이 김조순이라고 한 인물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를 굉장히 좋아했고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 스스로 대나무 그림도 많이 이제 그렸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조순은 본인의 시에서 이제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에 풀과 나무가 얼마나 많은데 유독 대나무만 그리면서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대나무에 관심을 갖고 계속 대나무를 많이 그려왔음을 본인 스스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김조순이 본인의 아들이었던 김유근에게 생일날 대나무 그림을 그려서 주면서 써준 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일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래 그림 그리는 일은 잘 하지 못하지만 평생 오직 대나무를 좋아해서 때때로 그 형상을 그렸으니 닮았는가 닮지 않았는가는 비교하지 않았다. 내가 대나무를 좋아함이 나보다 더하니 이에 특별히 8폭의 대나무를 그려서 너에게 준다. 대나무라는 것은 오래 사는 물건이고 그 덕에 군자를 닮았다. 8폭으로 한 것은 100세나 90세는 사람마다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80세도 어려운 것이다. 내가 이제 이 한 폭으로 10년을 헤아리려고 하니 너로 하여금 지금부터 다시 40년을 살게 한다면 나와 너는 모두 가축에 되어 여한이 없을 것이다. 이 대나무는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린 것이니 너는 이것을 바꿔라. 앞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아들 김유근에게 대나무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제 이런 글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김조순이 아들 김유근이 40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8폭의 대나무 그림을 그려서 주면서 함께 해준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나무 그림 한 폭을 이렇게 그 10살, 10세로 이렇게 환산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80세를 넘겨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좀 아버지의 그런 이제 그런 것이 담겨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런 어떤 기록을 통해서 김조순이 이제 대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글의 언급 가운데에 대나무의 형상을 본인이 지속적으로 그려왔는데 닮았는가 닮지 않았는가는 비교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역시 김조순 역시 지식인으로서 문인화가였고 문인화가로서의 면모를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사실성을 추구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그 대나무를 축하용 그림으로 줬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대나무는 통상 이렇게 높은 덕성을 갖고 있는 군자의 비유가 되기도 했지만 또 더불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축하용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나무 죽자와 축하 죽자가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발음의 유사성 속에서 대나무는 축하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래 전부터 중국에서 축하의 의미로 이렇게 그려지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길상적인 성향이 조선시대 때에도 이런 지식인에 의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했었던 그런 면모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조순이 아들이었던 김유근에게 그려준 대나무는 그런 군자로서의 상징성과 또 축하를 해준다라고 하는 길상적인 상징성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김조순의 묵죽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은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 앞서 보신 문동이 그린 묵죽화로부터 비롯된 그런 종이 위에 먹으로만 대나무를 그리는 그런 묵죽화가 19세기 조선시대 때에 이렇게 변모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화면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높이 36, 폭 47cm 정도의 크지 않은 화면에 먹으로만 그려진 그림이라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화면 좌측 하단에서 그 화면 상단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경사가지게 대나무 줄기가 뻗어나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 그 대나무 잎이 좌우로 펼쳐져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면 하단에는 이 김조순이 이 그림에 어울릴 법한 그런 그 식구를 본인의 자필로 적어서 글씨와 문장과 그림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더 이런 그 그림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그 지식인의 그림인 문인화 특유의 그런 어떤 특징과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화면 앞쪽에 있는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진한 목으로 이제 그렸는데 그 뒤쪽으로 보시면은 연한 목으로 그린 대나무의 줄기와 대나무 잎이 보입니다. 이제 먹의 농담을 이용해서 앞쪽에 있는 대나무와 뒤쪽에 있는 대나무를 미묘하게 이제 조절해서 표현해내는 그런 태도를 엿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대나무 그림 아래쪽에 있는 요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글의 내용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등불 아래 술에 취해서 쓰니 오히려 차군의 정신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김조순이 적었습니다. 자, 이제 차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자 그 다음에 군주 군자를 쓰는데요. 이 차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하면은 이분, 이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그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차군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주 오래전 중국에서 대나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거는 그 중국에서 4세기경의 대표적인 서예가였던 왕이지가 대나무를 이런 그 사람에 빗대어서 차군이라고 부르면서 이 차군이라고 하는 용어가 대나무를 상징하는 용어로 이제 오랫동안 동아시아에서는 사용이 되어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차군은 대나무를 지칭하는 용어다. 또 대나무를 의인화한 용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은 등불 아래 술에 취해서 쓰니 오히려 대나무의 정신이 보이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요 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 김조순이 이렇게 굉장히 술을 마시고 혹은 그런 술에 취한 기분으로 굉장히 이렇게 간결하게 느낌을 살려서 그린 그림이라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 아래쪽에 있는 이 글씨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다 그냥 뭐랄까 이 시의 내용을 통해서 이 그림을 보완해 준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그림 아래쪽에 있는 이 글씨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하나의 조형적인 요소, 회화적인 요소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묵죽화에서 지금 제가 요 앞에 보여드리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의로 요 아래쪽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이렇게 지워본 겁니다. 지워본 건데 이렇게 지워져 있는 이 화면을 보시면은 굉장히 허전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미완성된 것 같은, 그리다 만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것과 글씨가 있는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은 확실히 이 화면 아래쪽에 있는 글씨가 단순히 내용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도 일종의 뭐 그림 속의 한 대상물처럼 이렇게 그림의 구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림의 회화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엿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김조순 그림만의 특징은 아니고 지식인들의 그림인 문인화에 보이는 중요한 그런 요소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 김조순의 묵죽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친구이면서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었던 신의, 그 다음에 신의의 스승이었던 조선 후기의 또 다른 대표적인 지식인 화가인 강세왕 같은 화가의 묵죽화와 상당히 통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조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그 대나무 그림인 묵죽화를 그리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많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대나무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히 그 조선 후기 대나무 묵죽화를 굉장히 다양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여했었던 이렇게 신의의 영향을 사실은 받았던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신의, 그 다음에 신의의 스승이었던 강세왕, 이제 이런 화가들과 이렇게 좀 통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강세황, 신의, 그 다음에 김조순, 이제 이런 화가들의 묵죽화를 그 이전 시대인 조선 중기의 묵죽화하고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그림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그 묵죽화를 그린 화가인 이정의 설죽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조선 중기까지는 이렇게 그 묵죽화를 그리면서도 대나무를 그릴 때에 대나무의 형태를 그렇게 많이 변형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먹으로만 대나무를 그리면서도 대나무의 형태를 비교적 그 구체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많이 변형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18세기 강세황을 기점으로 조선 후기가 되면은 대나무의 형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이 위에 먹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수묵화의 특징을 훨씬 더 살려서 좀 더 이제 이런 먹을 이용해서 좀 더 회화적인 그런 조형미를 가미한, 단순화되거나 변형이 된 그런 화면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앞에 보시는 강세황의 묵죽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먹과 분맛이 화면에서 강조가 된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특징이 강세왕의 제자인 신의의 친구인 김조순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면모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김조순의 묵죽화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 이래 좀 변화해가는 그런 묵죽화의 양상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오늘 이천과 관련이 되어 있는 미술품으로서 이제 고려시대 때의 대표적인 청자인 청자 양각 연판문 접시, 그리고 이인상의 구룡연도와 이인상의 설송도, 그리고 또 김조순의 묵죽도까지 이렇게 4점의 미술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천의 불상 4점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천과 관련이 되어 있는 도자기와 회화작품 4점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밖에도 이천에는 탑을 비롯해서 다양한 미술품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회에 이제 이천의 다양한 미술품들에 대해서 또 소개해드리고 또 자세히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